이게 당신이 말하는 벌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미안하다.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거나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국밥집 불빛만이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손님이 떠난 자리를 치우며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쏟았습니다. 온종일 끓인 사골 냄새가 아직도 가게 안에 묻어 있었고 땀에 젖은 앞치마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늘 퇴근길에 들르던 남편이 오늘따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이상함이 곧 세상을 뒤흔들 예감이 될 줄 몰랐습니다. 휴대전화는 이미 여러 번 통화 중 신호만 반복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다고?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게 금고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맡아두라던 현금 봉투가 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문을 열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만 남아 있었고 봉투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도훈 씨가 직접 가져간 건가?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서연은 손끝으로 금고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모서리에서 반짝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빼지 않던 반지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집어들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걸 왜 두고 갔을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국밥집 천장에 달린 낡은 CCTV 카메라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의자 위에 올라가 리모컨을 들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뒷모습이 비쳤고 재생발을 되감자 영상이 깜빡거리며 멈췄습니다. 밤 9시 12분 남편이 가게로 들어오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는 늘처럼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허리춤을 만지작거리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끄는 듯 절뚝거렸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어깨는 이상할 만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불을 전부 켜고 주방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자주 걸치던 재킷이 행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국밥집 명함과 오래된 영수증, 그리고 접힌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편과 자신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도훈이네 국밥이라는 간판이 막 세워진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날의 미소가 지금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사진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왜, 도대체 왜?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이유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절뚝이던 다리, CCTV의 빈 화면, 그리고 남겨진 반지. 모든 것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철문이 덜컥거리며 열리고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달려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봉투가 살짝 들썩였고 표면에는 낯선 필체로 한서연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안쪽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국과수 4글자.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품에 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식어버린 국밥 냄새 사이로 불 꺼진 시장의 정적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국밥집 간판을 올린 지 20년 서연은 단 한 번도 가게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커다란 비닐 가방 하나를 품에 안고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은 머리 위로 내리꽂히고 눈부신 하늘이 오히려 숨을 막게 만들었습니다. 국과수 4글자가 새겨진 회색 벽면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경찰서에서 건네받은 서류 수령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 밤 국밥집 문 앞에 놓여있던 검은 봉투. 그 안에 문서엔 확인 요청이라는 글씨와 함께 신체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리의 바지는 분명 남편이 입던 양복 바지였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형사 박기태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2장과 검은 잉크로 찍힌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얀 천위에 올려진 한쪽 다리가 있었고 바짓단 끝에 낯익은 무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바지다, 도훈 씨 바지. 서연은 숨을 들이켰지만 금세 목이 막혔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결과는 일치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몸을 휘청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이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하얀 바닥 위의 사진 속 다리가 겹쳐 보였습니다. 햇빛이 잔혹하게 반사되어 그녀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그 바지는 남편분 거 맞죠?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입던 옷이에요. 제가 다림질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형사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들어 올려 자세히 보았습니다. 절단면은 매끈했습니다. 피가 번지지 않은 자국, 너무나도 깨끗한 절단면. 사고가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자른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사는 대답 대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국밥집의 뜨거운 김 대신 국과수의 냉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형사가 봉투 안쪽을 뒤적이다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쪽지 한 장, 그 위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버리다. 서연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마비된 듯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죠? 의족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필적 감정 중입니다. 의족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 속에 맴돌았습니다. 다리를 잃고 다리 대신 그 안에 쪽지를 남긴 남편. 그의 절뚝이던 걸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날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형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실종 처리 전에 병원에 다녀가셨답니다. 병원이요? 정형외과. 절단 수술 동의서가 있었어요.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햇빛이 점점 멀어졌고 주변의 색이 사라져갔습니다. 바닥 위로 그림자가 퍼졌습니다. 국밥집의 허기진 점심시간처럼 세상이 공허했습니다. 직접 잘라달라고 했다니 왜 그랬어요? 서연은 봉투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형사는 잠시 서 있었다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남편분에 대한 기록은 추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봉투 끝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위엔 작은 글씨로 보험 청구서 수령인 한서연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눈부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국밥집 불빛이 아닌
차가운 시멘트 벽과 사라진 사람의 다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낮인데도 형광등이 반짝거렸고 간간히 휠체어가 지나갈 때마다 바퀴 소리가 허공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국밥집 앞치마를 허리에 맨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새로 지은 병원의 하얀 벽이 낯설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경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절단 수술, 환자 요청.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잘라달라고 했다니 대체 왜?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원무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창구 안에 젊은 직원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강도훈 씨요. 제 남편이에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이지만 환자 본인 외에는 진료 기록 열람이 어렵습니다. 서연은 손에 쥔 등본을 꺼냈습니다. 부부예요. 혼인증명서도 가져왔어요. 꼭 좀 봐주세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잠시만요. 라며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한없이 느려졌습니다. 복도 끝 대기 의자에 앉은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엔 여전히 국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훈 씨가 나한테 뭐라 그랬더라. 머릿속에 장면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아침 국밥을 떠먹으며 이제 곧 다 끝나? 라고 했습니다. 그땐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한서연 씨 맞으시죠?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얼굴에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렸다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술 기록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요청에 의한 절단 수술 우측하지 보호자 서명 없음.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직접 잘라달라고 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수술 전날 본인 서명으로 동의서가 작성됐어요. 비용도 미리 결제하셨습니다. 결제요? 카드 명의가 한서연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카드요? 그게 무슨... 간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환자분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젊은 여자? 서연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서류의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보험금, 젊은 여자, 다리 절단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간호사가 다가와 봉투를 주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위험해요. 서연은 간호사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연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병원 출입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앞치마 끈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국밥집에서 들던 국자 대신 이제는 진실의 조각들을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도훈 씨, 당신이 뭘 하려 했던 건데요? 서연은 낮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병원 방송이 울렸습니다. 강도훈 보호자님,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타고 퍼졌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을 울릴 때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는 예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국밥집 불은 모두 꺼졌지만 뒷방에서는 희미한 전등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낮에 들고 온 국과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국밥 냄비에서 흘러나온 기름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훈 씨 다리래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DNA가 일치한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녀는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얀 천위, 절단된 다리, 그 위에 붙은 쪽지 한 장. 이건 내 벌이다. 해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벌이라니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그게 나도 모르겠어요. 서연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낡은 바지 한 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바지는 남편이 평소 일할 때 즐겨 입던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바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섬유에 스며든 세제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바지 그날 아침 내가 다려줬어요. 해숙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서는 낡은 영수증, 그리고 낡은 반쪽짜리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부부가 웃고 있었고 그 뒤엔 막 세운 간판이 있었습니다. 도훈이네 국밥. 이날 우리 처음으로 같이 가게 차렸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종이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펼쳤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한 짓이 다 밝혀지면 너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이건 내 몫이야. 글씨가 울퉁불퉁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이건 유서야. 서연은 목이 메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람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서연은 봉투 안쪽을 더 뒤적였습니다. 거기에는 보험금 청구서 사본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령인 한서연.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바지와 서류를 품에 안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때문에 이걸 한 거야?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해숙은 옆에서 손수건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문장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이건 내 벌이다. 그녀는 봉투를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벌을 받았다면 난 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김이 빠지는 소리가 나며 오래된 국물이 끓어넘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릇을 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해숙 씨 그날 저녁에 그 사람 누구 만난 거 봤어요? 은가게 앞에 젊은 여자 하나 서 있었어. 잘 차려입은 여자.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요? 그래. 근데 도훈 씨가 날 보더니 괜히 허겁지겁 택시를 타더라니까.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절단, 돈, 유서, 젊은 여자. 그녀는 손끝으로 유서를 쥐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그 여자를 위해 벌을 받은 거야? 그 순간 가게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새벽 첫 손님이 아니라 형사 박기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턱을 넘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남편분 살아 있습니다. 공기가 멎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바지가 미끄러졌고 유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한 구석에 쏟아진 국물에 젖었습니다. 빨간 글씨들이 번져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살아있다고요? 형사의 눈빛은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겁니다. 그 말과 동시에 화면은 봉투 위에 글씨를 비추며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이건 내버리다. 글자는 젖은 국물 속에서 붉게 번지며 사라졌습니다. 병원 7층, 불 꺼진 복도 끝에 712호. 그 문 앞에서 서연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산소기의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문고리를 가리켰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혼수 상태는 아닙니다. 서연은 손끝이 굳은 채로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은 휑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반쪽짜리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도훈이었다. 그는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로 침대에 기대 있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도훈 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왔구나. 그 목소리 한마디에 서연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었네요. 말끝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죽은 줄 알았어요. 국과수에서 당신 다리를 받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침묵했습니다. 그저 의족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서연은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살이 빠져 앙상했고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내가 사라진 게 도망이었어. 그 여자는 투자 브로커였어. 우릴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그게 불법이었지. 불법? 회사 돈, 그게 다 투자금이었어. 다 날렸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생각했어요? 도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만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죽은 걸로 만들어야 보험이 나오니까.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내가 받은 보험금, 그게 당신 가게 살리려고 한 거야. 내가 없어야 당신이 살잖아. 그 말에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살고 난 죽은 사람 만들고.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내가 그 돈 쓰면서 매일 어떻게 울었는지 알아요? 도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형사는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 남편분은 경찰에 자수하겠답니다. 모든 혐의 본인 단독으로.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가 되냐고요? 도훈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부탁이야. 그 국밥집 꼭 지켜줘. 그게 우리 둘이 만든 전부야.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시트 위에 번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벌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그녀는 그의 손을 놓고 뒤돌아섰습니다. 문으로 나가려던 순간 침대 위에서 낮게 울리는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은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눈물을 훔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을 리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고 그 말 뒤엔 끝내 삼켜지지 않은 한숨이 따라붙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은 벌을 받았고 나는 벌 속에 살아간다. 아침 햇살이 골목 안쪽까지 스며들며 도훈인의 국밥 간판 위에 누렇게 낡은 글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은 열려 있었고 서연은 말없이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지만 주전자 끓는 소리가 세상 모든 소리를 대신했습니다. 주방 벽에는 신문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횡령 사건, 의도적 자해 후 잠적 아내에게 보험금 남겨. 기사 제목 아래엔 낯익은 이름 강도훈 60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문 여셨어요? 형사 박기태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미소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게는 닫을까 했는데 손님들이 찾아오네요. 그분들 뉴스 보고 다들 놀랐을 겁니다. 놀라는 건 잠깐이에요. 다들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형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국밥 국물에 젖은 채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병원엔 가보셨습니까?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봤죠. 하지만 이미 떠났대요. 자수도 치료도 포기했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국물에 넣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안고 살면 돼요. 그게 벌이죠. 근데 도훈 씨는 끝까지 도망치더라고요. 형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셨잖아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사랑이요?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냥 불쌍해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라도 평범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벌이에요. 서연은 다시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얼굴이 잠시 가려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두 그릇이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주전자 옆 남편의 의족 한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구석 장식처럼. 서연은 그 옆에 반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도훈 씨, 이제 됐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김이 솟는 냄비 안에서 마치 대답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신문지 한 귀퉁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서연 국밥집 재개업 사람은 밥 먹어야 산다. 그 문장을 읽고도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국자를 들고 국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릇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벌이니까.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며 국밥집의 작고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도훈이네 국밥. 그 이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사람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언제나처럼 붐볐습니다. 손님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들고 오늘도 맛있네 하며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의 뒤에는 낮은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그 사장님 남편 뉴스에 나왔잖아. 보험금 타내려고 다리를 자른 거래. 그래도 저렇게 태연히 장사해? 서연은 주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 수군거림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덜덜 떨렸습니다. 국밥 위에 팔을 올리려다 손끝이 베었습니다. 붉은 피 한 방울이 흰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건으로 손을 감쌌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골 손님 해숙이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 뒤에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방 뒤편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횡령 사건 피의자 강도은 씨는 아직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경찰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아내 한서연 씨는 범행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뉴스 멘트가 끝나자마자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무관하대. 하긴 뭐 부부가 서로 모를 리가 있나? 저 나이에 돈 냄새 나면 다 그렇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해숙은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사람이 사람 욕하면서 밥이 넘어가요? 손님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어색하게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해숙을 말리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어요, 언니.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가 신문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한서연, 남편 보험금 수령 의혹 해명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작게 쓰인 그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짓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도 밥을 합니다. 밥을 하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해숙은 그 문장을 보고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서연 씨, 그거 진심이에요? 그럼요. 미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손엔 카메라를 든 기자였습니다. 한서연 사장님 맞으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조용히 국밥을 푸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뷰는 사양할게요. 지금은 손님이 더 중요해서요. 기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그릇을 올려두며 덧붙였습니다. 세상이 내 얘기를 뭐라고 하든 내 밥은 내가 끓여요. 그게 내버리고 내 일이니까요. 기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기사에 써도 될까요? 쓰든 말든요. 이미 다 떠난 말들이잖아요. 해숙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여전했지만 국밥집 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간판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네 국밥. 이제 그 이름을 바꿀까 하다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이름 그대로 둘래.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내버리니까.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시장 골목 앞 도로에는 흰 점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네 국밥 간판 위에도 눈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가게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왔고 유리문에는 국밥김이 성에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국물을 한 번 더 끓이며 국대접을 줄지어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손님 둘이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고 해숙은 구석자리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도훈 피의자는 해외 도피 중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수사당국은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숙이 리모컨을 눌러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또 뉴스에 나오네 참.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국물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표정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끓인 국처럼 잔잔하게 굳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훅 들어왔고 눈이 어깨에 내려앉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는 젖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해숙이 슬쩍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여자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서연은 창가 쪽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젊은 여자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파와 고기가 듬뿍 올라가 있었고 김 사이로 후추 냄새가 은은히 올라왔습니다. 젊은 여자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저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한서연 씨 맞으시죠? 서연은 손 닦던 행주를 내려놓으며 여자를 봤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여자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저 예전에 강도훈 씨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해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님들도 잠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서연은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장사를 지켜보는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 그 사람한테 투자하라고 꼬셨던 브로커였어요. 돈도 잃고 다리도 잃고 결국 저도 다 잃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린 채 그녀는 가방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거예요. 돌려드리라고 했어요. 정말 늦었지만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라도 돌려줘. 내 몫에서 떼간 죄는 내가 감옥에서 다 치를게. 해숙이 숨을 삼켰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봉투를 접어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거 알고 왔어요? 젊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체포됐다는 연락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밥김과 라디오 소리만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힘들었겠네요. 젊은 여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 사과하려고 온 건데 그런 말 해주셔도 돼요? 서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국자로 국물을 한 번 더 떠서 그릇에 부었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녀는 젊은 여자 앞에 김치와 깍두기를 놓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밥을 안 먹고는 못 살아. 밥은 먹고 잘못을 견디든 벌을 받든 해야지. 젊은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그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구석자리 손님들도 말없이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 옆 선반 위에 조용히 결혼 반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쓰이지 않는 의족 한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 그 사람 용서하실 수 있어요? 젊은 여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용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미워만 하고 살기엔 내 남은 날이 아깝죠. 창밖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네 국밥 간판 위 흰 눈이 천천히 두껍게 쌓여갔습니다. 서연은 문가로 걸어가 유리문 위 김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바깥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간판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하자. 이 이름으로 끝까지 끓여보자. 카메라는 가게 안을 한번 훑고 국밥김, 젊은 여자의 눈물, 해숙의 눈동자, 선반 위 반지와 의족을 차례로 비춥니다. 마지막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화면 한가운데를 채웁니다. 그릇 위로 떠오르는 김이 서서히 화면을 덮어가고 서서히 하얀 김 속으로 이야기가 사라집니다.